자, 바람잘 날이 없는 정치권입니다. 여야를 지금 가릴 것이 없죠. 오늘 이 사안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이모저모로 좀 짚어보겠는데요. 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오늘 나와 계신데요. 우선 인사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여기 스튜디오 나오신 것 예, 같은데요. 오랜만에. 오늘 현안이 좀 많아요. 여야 예, 제가 예. 가릴 거 없다 그러는데 우선 여당, 집권 여당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위기에 있습니다. 지금요 돈봉투 의혹 사건인데, 자 그렇다면 통상적이라면은 경쟁 정당은 반사 이익을 누려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지금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로 보나 상으로 보나 여전히 반사 이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자 국민의힘 지금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금? 그래서 과거에 보면 다른 당이 잘못해야 우리 당이 예. 잘 된다. 이런 시대가 끝났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정치 의식이 굉장히 높아졌고 우리 당에 대한 평가는 예. 민주당을 보고 우리 당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예. 우리 당만을 보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자체를 보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정치 의식 수준이 반사 이익 시대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혁신과 대안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정치를 해야 된다. 특히 지도부는. 예. 그래서 아침 발언할 때도 최고위원회 아침에 열어서 발언들 하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비판하는 거는 대변인한테 맡기고 당대표 최고위원들은 우리 당이 어디로 가는지 예. 우리 당 내부를 얼만큼 혁신할 건지 여기에 집중해서 그러니까 네거티브 메시지가 아니라 예. 최고위원회는 포지티브 메시지로 가야 예. 지지율이 오르고 그게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다 하는 거죠. 근데 여전히 당회의 보면은요 상당 부분을 다 경쟁정당 비판하냐고 민주당 쓰잖아요. 까는 것만 해요 대표부터. 이제 그렇게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해야 돼요. 지도부는 민주당 네거티브 정치는 안 하겠다. 그건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을 해라. 예. 하지만 대변인들은 해야지. 왜냐하면 현안마다 다 입장을 그렇겠죠, 해야 되니까. 대변인들은. 하지만 지도부는 포지티브 정치를 하고 혁신 미래 대안 예. 요것만 가지고 가겠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으로 좁혀 보면 국민의힘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받고 있거든요. 이 중에 가장 큰 문제 지금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 한 1, 2주일 숙제가 예. 내부의 극성 우파랑 단절이죠. 어. 그러니까 혁신이 안 되는구나 저 당은. 예. 사실 4, 5년 전만 해도 그 소위 정광훈 세력과 광화문 집회를 같이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에 일부러 와 있었어요. 우리 당은 한 몸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여전히 한 몸 아니냐 예. 하니까 긴 건지 아닌 건지 애매하게 답변을 하다가 예. 지금 김기현 대표도 당 대표 부탁했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문제의 본질은 구조적으로 그런 극성 우파랑 한 몸이 돼 있어요. 예. 당원 100%를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쪽도 한 표니까. 예. 한 표씩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 그래서 이거를 구조적으로 이걸 끊어내려면 예. 일단 당원 100% 전당대회 룰을 바꿔야 된다. 근데 지금 구조적으로 지금도 여전히 한 몸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럼? 당원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두 몸으로 분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잘 되겠습니까? 지금? 두 몸 분리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이 당원들이 스스로 안 나갈 거 아닙니까? 또 그렇겠죠. 정광훈 세력은 더 넣으려고 그래. 아. 더 넣으려고 그래서 방법은 예. 당원 비중을 지금 100% 당원이 결정하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이걸 당대 경선이 그렇게 비중을 돼 있어요? 줄여야지. 비중을 줄여서 영향력을 최소화해서 예. 여기에 손 안 벌려도 되는 그런 전당대가 될 수 있게 손 벌리게 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게. 예. 왜냐하면 손 벌린다는 게 알려지면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더 내려갈 거 아닙니까? 다른 비중에서 떨어지게 되니까. 그렇죠. 더 마이너스 효과가 있으니까. 예. 근데 지금은 손 벌려봐야 플러스 효과밖에 없거든요. 아. 그러니까 손 벌리지. 그러니까 지금 하태경 의원께서는 반복적으로 지금 경선룰을 당원 100%로 만든 게 이게 지금 사실은 정광훈 목사의 단절도 어렵고 또 다른 정광훈 목사를 등장시킬 수 있다. 이거잖아요. 지금 지적하고 예를 들어 계신 게. 특정 사이비 종교가 예. 당원 한 10만 집어넣어봐요. 사이비 종교가 장악하는 당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세력이 들어올 수도 있다. 지금 상태에서. 그렇죠. 다른 사이비 종교가 몇 개 있는데 충분히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당원 100% 경선룰 말이에요. 이게 얼마 전에 끝난 전당대회. 그 전당을 통해서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가 등장을 한 건데 그 전당대회 당시 기억을 돌려보면 당시에 당 지도부는 이 당원 100% 경선룰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칭송을 했거든요. 당시에. 그게 이제 당원 100%를 해야 예. 대통령실하고 당이 안 싸운다. 그건 맞지. 요즘 뭐 안 싸우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예. 안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당 자체가 대통령이 어려울 때 아무런 도움이 안 되잖아요. 당이 더 사고 치잖아. 그건 또 다른 부작용을 생각지 못했다는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정치가 그래요. 예. 한 번에
이렇게 도약하기가 힘들어요. 한 예. 걸음씩 나가는 거고 예. 이제라도 문제점을 알았으니까 음. 너무 100% 해서 정광훈 사이비 종교가 장악하는 정당 이걸 막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라도 다음 경선 치를 때는 대비해서 이거 룰을 완전히 바꿔놔야 된다 다시. 그렇죠. 그럼 약간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에는 원래 여론조사가 섞여 있었는 룰이었잖아요. 과거에는 한 8대2, 7대3 정도 예. 됐는데 그래도 좀 많잖아요. 음. 얻는 거 더 많잖아, 잃는 거보다. 예. 그래서 좀 잃는 게 더 많게 예. 얻는 거보다. 그래야 뭐 정광훈 세력 사이비 종교한테 손 안 벌리죠.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이 지도부와 관련된 현안 중에 하나가 뭐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김재원 최고위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문제예요, 지금. 예, 있어요. 지금 뭐 징계 이 윤리위는 꾸려졌는데 이 부분 징계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지금? 조금 성격이 다른데 저는 이제 대원칙은 그래요. 정치적 발언의 자유는 줘야 된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김재원 최고 같으면 우리 당론에 어긋나는 5.18 헌법정신 수록은 우리 사실상 당론이고 대통령 공약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기에 대해서 좀 반대되는 어. 의견을 강하게 표명한 게 있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징계는 좀 뒷북 징계 같아요. 어. 타이밍이 늦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의 다수들은 예. 그래도 필요하다. 과거와의 단절을 위해서 예. 하는 것 같고 태영호 의원 같은 건 발언이 두 개예요. 제주 4.3. 그렇죠. 제주 4.3은 제 옆자리에 있어요. 상임위 할 때. 그래서 바로 제가 들으셨군요, 그 그래서 자리에서. 제주도 내려가서 이건 해명할 건 하고 사과도 해라. 내가 이제 주문을 한 적이 있고 예.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김구 그렇습니다. 그 김구 북한- 관련 얘기를 했어요. 북한 또. 회담. 어. 저는 이제 그 부분을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오게 티다 김구 인생에. 예. 김구 선생이 정말 훌륭하신 분이고 우리나라 건국의 1등 공신이고 하지만은 그 당시에 김일성하고 남북 회담한 거는 제가 볼 땐 정치인으로서 오판을 한 거라고 예. 봐요. 저 개인적 의견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실수가 있지만 공이 훨씬 많다. 이분의 압도적인 공이 많기 때문에. 예, 예. 근데 이제 이런 입체적으로 좀 김구 선생에 대해서 입장을 이야기했으면 예. 태원이 그 욕을 덜 먹었을 텐데 아. 너무 이제 과만 부각하는 예. 이렇게 좀 비춰진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이 안승현 님 있어요. 말씀하실 때 4번 카메라 좀 봐주세요. 시청자 여러분이 정면 얼굴을 좀 알겠습니다. 보길 원하신다 그러네요. 예, 지금요. 예, 예. 말씀해서 보시고. 예, 예. 그러면은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최고위원 징계 문제를 논의할 때 조금 다르게 분리해서 다룬다. 이 말씀이네요. 그럼요. 근데 어쨌든 뭐 정치적으로 푸는 게 제일 좋죠. 예. 당 내에서 징계를 자꾸 남발하는 건 좋지 않은데, 근데 이제 예, 예. 국민들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풀 수 있을까 하는 좀 걱정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뭐 민주당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돈봉투 의혹으로 당이 뭐 발칵한 상태예요. 예. 타격도 크게 이미 입었고요. 예. 민주당이 어쩌다 이런 사태까지 이르렀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런 돈봉투 의혹에서 보면 우리 당보다도 더 썩은 정당이죠. 아, 그러니까 우리 당은 2008년에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서 이미 경험을 했거든요. 끝났어요. 어. 그 다음부터는 아, 이제 다 끊어졌어요. 제가 제가 엄두를 못 내는 겁니까? 그 이후부터는? 제가 12년부터 예. 전당대가 몇 번 있었는데 예.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아, 뭐 나한테만 안 좋은지 모르겠지만 그러진 않았겠지. 근데 아무튼 전당대회 때 돈 뿌린 경우를 제가 보지는 못했고 그러니까 하 의원님 경험상으로는 그런 건 사라졌다. 사라졌다. 그 그건 이후부터. 제 말 믿으셔도 됩니다. 예. 근데 이제 민주당은 그 구습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번 거쳐야 될 뭐 약간 그런 건가요? 뭐 그런 일이었던 건가요? 그럼? 그렇죠. 완전히 끊어내야 되고. 근데 이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는 뭐 설왕설래가 있더라고요. 뭐 큰 그릇이다. 뭐 또 그런 발언도 나왔어요, 뭐 있는데 지금요. 제가 볼 때는 뭐 큰 그릇 맞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에 비하면 아,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볼 때 좀 송영길 전 대표를 좀 칭찬하는 말들이 있는데 예, 물욕이 예. 적다.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에 비하면. 예. 그러니까 좀 상대적으로. 깔린 메시지는 이재명 대표를 좀 조롱하는 메시지다. 아, 그런 반응 이재명에 비하면 큰 정치인 맞지. 탈당 이재명 안 했잖아. 그러네요. 그죠? 그리고 돈 규모도 봐봐요. 저기는 이재명은 몇 천억인데 여기는 뭐 1억, 몇 억대 아니에요. 많아봐야. 이런 걸 보면은 이재명 대표에 비하면 깨끗한 정치인이고 큰 건 맞죠. 지금 사실 민주당도 굉장히 타격 용 상태고 사실 국민의힘도 그렇게 높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래서 그런지 무당층이 많이 늘어나는 걸 보고 제3지대 정당, 제3정당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 그걸 도모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 제3지대 정당의 성공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제3정당을 해봤잖아요. 예.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쭉 해보니까 그러셨죠. 이 똑같은 원리예요. 반사 이익만으로는 지지율 안 올라요. 아. 자체의 정치적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양당을 반대한다는 것만으로 예. 자동적으로 지지자들이 모이지 않고 예. 어떤 비전을 원하는지 이런 그림들이 명확해야
지지층이 옵니다. 근데 지금은 좀 그런 분들이 좀 명확해 보입니까? 조금 약해요. 약해 약해서 보인다. 사실은 이제 저도 제3당 경험을 한 3, 4년 하고 예. 거기에서 이제 청년층을 개척을 한 거거든요. 어. 그 청년층을 사실 우리 국민의힘으로 예. 이준석 대표하고 제가 같이 함께 예. 가지고 왔죠. 함께 왔는데 지금 또 많이 떨어져 나갔어요. 음. 많이 떨어져 나갔지만 어쨌든 우리는 과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당이 더 노력을 해서 제3정당이 설 자리를 없게 하는 거는 우리 당이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린 거죠. 일단 제3지대 정당은 어렵다고 보시는 것 같네요. 경험을 해봤는데 쉽지 않다 이 말씀이네요 지금. 아주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도 벌써 뭐 한 12분 지나서 마지막 질문 드리겠는데요. 지금 뭐 외통이 국회에서 예, 예. 상임위 소속이시라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을 위해서 출국을 했어요. 지금 한참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가지 외교 이 방향과 여러 어떤 이 모습에 대해서 지나치게 미국과 일본 쏠림 현상이 있다. 이런 지적이 민주당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야당에서 예. 집중적으로 비판합니다. 그리고 우려하는 시각도 좀 있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재 여러 가지 현안들을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예. 우리가 경제 문화 대국입니다. 아. 하지만 외교는 소국이에요. 아. 그러니까 지금 국력으로 보면 영국, 프랑스, 독일급으로 올라왔어요. 예. 그러니까 G7에 들어가야 됩니다. 음. G7에 들어가려면 국제적 공헌을 해야 되고요. 예.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략 같은 경우에는 단호하게 반대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이 기여하는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 리더십 국가가 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가 해야 될 과제는 바로 그거다. 외교 대국, G7 국가에 대한민국 예. 들어가는 이런 정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예. 그러니까 일본과의 정치에서는 미래를 보는 통 큰 정치, 포용적인 정치가 필요하고요. 어. 근데 저 발언이 좀 조금 세련되지 못했어요. 제가 죄송한 말씀입니다. 내용에 비해서 표현이 내용은 뭔지 알겠는데 예. 그걸 정확하게 좀 전달하는 아. 좀 언어 구사가 필요한 것 같고 러시아 침략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하는 예. 강한 메시지를 보내야 됩니다. 어. 그 정도로 우리가 지금 아관 파천 때 대한제국이 아니에요. 러시아 국력은 이미 능가했고 핵 예. 빼면 우리가 러시아보다 강국이에요. 대국이고. 그래서 거기 겁먹을 필요가 없다. 예. 그래서 세계에 공헌하는 침략에 결연히 반대하는 리더십 국가로 나아가야 된다. 최근에 사실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그 로이터 인터뷰 내용이 두 가지였잖아요. 대만도 예. 있었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그와 관련해서 러시아와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는 거 이상으로 경고 협박성 얘기를 꺼냈거든요. 중국이 심하죠. 우리 정부가 굉장히 받아쳤어요. 그건. 그러니까 중국은 그래요. 우리가 중국한테 한 이야기는 중국이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중국이 항상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는 남이든 북이든 먼저 무력 공격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를 일관되게 하는 거예요. 예.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대만이든 대륙이든 어느 누구도 무력 공격을 먼저 하지 마라. 예. 이 정도는 일반론적인 이야기고 전 세계 대다수 선진국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다양한 주제 굉장히 속도감 있게 했는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태경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성만 의원님이나 윤관석 의원님한테서 뭐 탈당 권유하시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전혀 통화 적이 없습니다. 지도부랑 이렇게 좀 만남 계획은 아직 잡히신 거 없으실까요? 지금 강내굴 검사님이나 이런 분들 좀 만나실 계획도 있으실까요? 그래서 그런 걸 직접 만날 수 있겠어요. 또 괜히 검찰이 또 뭐라고 그러고. 이재명 대표랑 만나시는지도 관심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뭐 노하우 전수도 하시고 저 탈당을 했잖아요. 탈당을 했잖아요. 아 그래도 이제 탈당기는 내신 건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 송년길은 어떤 일이 당하더라도 절대 회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귀국한 이유도 마치 제가 뭘 도피해서 파리에 있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파리 기자회견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제 출국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학교와 공식 계약을 통해 갔던 거고 꼭 저한테 그런 식으로 저를 오해하시는 분도 있을까 봐 오늘 귀국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어제 늦은 밤에 프랑스 파리에서 비행기를 탔죠. 그리고요, 오늘 오후 우리나라 3시를 조금 넘겨서 도착을 했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시간이요. 지금 공항,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모습을 영상으로 좀 전해드렸는데, 뭐 좀 소란스럽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질문 받고도 여러 가지 얘기를 좀 꺼내놨는데, 우선 첫 번째 영상 바로 전해드렸는데요. 또 다른 영상이 있습니다. 귀국식 이 영상에서 본인의 어떤 그런 의혹에 대해서 지금 파리에서는 본인이 상황을 잘 모른다의 방점을 뒀거든요. 오늘도 비슷한 질문 좀 받았어요. 그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공구 의혹에 대해서 모르겠다는 입장 그대로 변함 없으신가요? 파리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도착했으니까 상황을 좀 파악하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책임을 제가 지겠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로 인해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주위 사람들을 불러서 주변을 돌기보다는 오늘이라도 저를 소환하면 적극 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이 당당히 대응하겠다고 하시겠는데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그럼 공소를 하겠습니다. 내가 그 얘기도 했어. 성만이 형이 좀 연결해줘서 그거 좀 나눠줬다. 그렇게 얘기는 했어, 내가. 누구한테? 연길이 형한테. 내가 조금 성만이 형이 준비해준 걸 가지고 인사를 했습니다. 내가 그때 잘했네, 잘했어 막 그러더라고. 내가 누구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참 열심히 하네요 그랬더니만 연길이 형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 그래도 내가 조금 저 처리해줬어. 더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연길이 형이 뭐 어디서 이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내용은 모르고 많이 처리를 많이 했더라고. 뭐, 야, 이는 뭐 이 많이 해줬어. 아, 그래. 응. 송영길 의원이? 잘했네. 자, 송영길 전 대표 파리에서 기자들 만나서 입장을 표명했죠. 당시에도 본인이 뭐 탈당 이런 얘기했지만 상황에 대해서 모른다. 그러니까 돈봉투 의혹 그 상황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얘기했어요. 오늘도요. 비슷한 질문을 받았는데 역시 같은 맥락이에요. 제가 모르는 사항이 많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많다. 뭐 아는 사항이 있다는 뜻일까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보면 모른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자, 정기란 교수님. 사실은 녹취록에 연기령이라는 표현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가 등장한 녹취록도 공개가 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본인이 어떤 책임 얘기는 하지만 이 상황에 대해서 본인은 모른다라고 얘기를 일관되게 하고 있어요. 지금요. 파리에서도 오늘 귀국해서도. 이해가 되십니까? 이 상황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이해는 되죠. 무슨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자기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예. 법적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된다. 예. 실제로 날마다 새로운 녹취가 공개될 때마다 파장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실제 녹취록 통화 녹음 파일만 본다면 예. 송영길 전 대표의 관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 녹음 내용은 뭐 연기령이 등장하지만 뭐 연기령이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가 그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자, 그렇다고 해서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 본인이 전당대회에서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모든 사항을 보고 받았느냐 또는 돈 봉투 사건이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조직적으로 이게 진행되고 있었는지를 실제로 인지했는지 여부는 예. 아직은 좀 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규명될 일이지 예. 아직은 이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대단히 조심스러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어쨌든 송영길 전 대표가 자진 탈당 그리고 조기 귀국을 통해서 예. 이 문제를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분명하게 본인이 어떤 역할하겠다, 예. 해명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들어온 것은 어느 정도 평가해 줄 만하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예. 그럼에도 남아있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법적 사실에 의해서 법적 책임이 분명해질 수도 있고 예. 또 그 문제에서 송영길 대표가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지금 시점에서 예단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판단입니다. 정혁신 변호사는 송영길 대표의 입장, 파리에서 입장, 오늘 귀국에서 입장, 일단 모른다의 방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녹음 통화, 녹음 파일의 그 내용은 계속 공개된 상황인데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시면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금? 이 상황은 뭐로 보십니까? 일단은 전 좀 납득이 되지가 않는 게요. 어떻게 예. 모를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어. 그다음에 이제 모른다라고 했는데 검찰 소환에는 당당히 응하겠다 이렇게 예. 이야기를 했단 빨리 말이에요. 불러달라 그랬어요. 그다음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게 만약에 검찰 소환에 그 불려 나가가지고 예. 자신이 아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다 자백을 한다. 그러면 그 이야기가 말이 되겠는데 그게 아니고 그 자기 나가가지고 어차피 모른다라고 이야기할 거면서 못하러 이렇게 빨리 부르라고 하는지 그다음에 지금 수사받고 있는 것을 그 검찰이 괴롭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수사받는 것이 잘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받는 건데 그걸 마치 일방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여전히 그렇고 약간 정치적 탄압, 약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그 말 자체가 예. 앞뒤가 안 맞고 모순적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단 뭐 상황은 이래요. 아직 뭐 검찰 쪽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소환하거나 그런 건 없고요. 일단 수사는 진행 중이고 송영길 전 대표는 어떤 책임 얘기를 꺼내면서 귀국을 한 상황입니다. 조금 더 이제 기다려봐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상황만으로도 민주당은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다라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시각이거든요. 그럼 민주당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전용기 의원 나오셔 계시는데요. 송영길 전 대표는 당내 이른바 586 그룹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 586 그룹의 숫자상으로 여전히 민주당이 주류로 통합니다. 이번 이 사안이 향후에 이른바 86 그룹의 용태론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 이런 얘기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많은 언론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예. 이 언론의 평가도 많이 갈리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 동봉투 사건이 송영길 대표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예. 송영길 대표가 이렇게 돈봉투에 연루되는 것이 비주류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했었거든요. 아. 근데 지금 이 기류가 바뀌고 있는 게 586의 뭐 대장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비주류가 아니고 586의 주류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586의 용태로 가야 되는 건 아니냐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그러니까 것이거든요. 그룹 전체가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는 거죠. 사실 뭐 586 용태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언론에서도 나왔고요. 사실 과거부터 쭉 나오던 그런 굉장히 이슈였습니다. 자주 나왔어요. 근데 사실 이 부분과 엮어서 볼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그 586 용태와 관련된 세대 교체와 관련된 내용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예. 실제로 국민들도 그것을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국민적인 요청도 있는 바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안을 놓고 봐도 해당 부분들은 좀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저는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범 전 의원께서는 경쟁정당 사항인데 이 사안이 지금 이 돈봉투 의혹 사건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가 그 지금 중심에 서 있는 인물로 간주가 되고 있거든요. 자, 이 사안이 이른바 86그룹 용태론 수도 없이 나왔어요. 그동안 민주당에서. 그러나 관철되지 않았거든요. 이번에 어떤 촉발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인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바로 386 용태론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제 관심사는 예. 송 대표가 뭐 형사처벌을 피하느냐 이런 문제보다도 앞으로는 이게 민주당의 흐름에서 이재명, 송영길 밀양론 내지는 이게 한몸이 된 이심송심 논쟁이 당내에서 재현되는 게 제가 보기엔 가장 큰 민주당의 위험 요소가 될 거예요. 왜 그러냐? 예. 재작년에 경선 처음부터 코로나 때문에 경선 연기하자 안 된다는 결정. 그렇습니다. 이거 다 기억나죠? 그다음에 예. 마지막에 사퇴한 정세균, 김두관 후보 표를 어떻게 할 거냐? 유효 처리할 거냐, 무효 처리할 거냐? 다 누가 결정했죠? 무효 처리를 송영길 대표 체제에서 했단 말이에요. 당시에 또 결선 투표위가 있었는데. 결선 투표로 갔으면 이낙연 대표 뭐 후보가 되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나마 기대를 할 만했는데 김두관, 정세균 후보 중간 사퇴한 표를 전부 다 무효표 처리하면서 실제로는 49%밖에 득표 안 했던 이재명 당시 후보가 절반 득표한 걸로 계산이 되면서 결선도 없어지는 과정. 이런 거 본다면 또한 자기 지역구인 개항을을 어떻게 보면 밀어준, 양보해주는 이런 거 볼 때 지금 당내에서 말은 안 하지만 그 당시에 경선 관리가 송영길 대표 때문에 어긋났다 생각하는 팀들이 있을 테고 예. 여기서 좀이라도 돈 문제가 좀 더 노골적으로 나온다면 예. 그 215명의 대의원 문제 표 차이가 215명이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대의원 표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내에서 말이 안 나오겠어요. 저는 오히려 이런 문제보다는 이재명, 송영길, 이재명 예.
이 커넥션 이 문제가 당내에서 더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자, 전용기 의원, 지금 신성범 의원은 2심, 송심 논란이 다시 한번 또 수미로 등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했어요. 그러니까 2심, 송심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과거의 경선 과정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예. 송영길 대표가 마치 그 경선 과정에 룰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 정도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 그때 당시에 선관위가 경선 전부터 룰을 이미 확정했던 부분이고요. 이미 그때 당시에도 사퇴한 후보가 있으면 그 표는 무효표가 된다라고 예. 결정을 하고 간 사안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지도부가 오히려 입장을 번복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심송심으로 가기에는 조금 무리한 지점이 있고 예. 해당 부분들은 우리 그 전당대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다시 한번 바꾸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기환 교수께서 좀 발언 신청하셨는데 제가 1분 드릴게요. 2심, 송심 요 사안과 관련해서 좀 말씀하실 저는 것 오히려 같아요. 2심 송심 논란보다도 예. 이번 사태를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예. 여기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아. 이재명 대표 리더십이 여기서 발휘될 것이냐. 예.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지금 송영길 의원과 몇몇 의원 사건으로 이것을 당이 축소 봉합하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큰 당 지도부를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가 오히려 통째로 날아가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 예. 정말 당의 명운을 걸고 당을 제대로 혁신하기 위해서 예.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보여줘야 된다. 그럴 때만이 국민과 지지자들의 어떤 신뢰 회복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예. 민주당이 더 큰 수렁으로 빠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지금 송영길 대표는 탈당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2심 송심 논란보다는 이재명 대표가 이번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고 국민적 신뢰 회복의 하나의 계기로 만들어내느냐. 예. 이 부분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이 뭔가 타격을 입었다라는 데선 정치권 전체가 동의를 해요. 근데 구체적인 그 타격의 모습 그리고 그 타격이 어디까지 어떤 모습으로 미칠 것인가 이거는 아직 모르겠다는 분들이 아직 많거든요. 이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다음 사진 좀 하나 소개해드리죠. 2장이 등장하는데요. 이겁니다. 한동훈 장관하고 송영길 전 대표 같이 나왔어요. 이 사진이요. 지난 7일 한동훈 장관이 유럽 출장 갈 때 공항에서 포착된 사진인데 이 빨간 책 이것 때문에 주목을 받았어요. 뭔 책을 들고 비행기를 탔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제 저녁 파리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한국에 오기 위해 비행기를 타기 직전의 모습이 바로 이거였어요. 빨간 책. 비슷해 보이십니까? 뭔가 빨간 책을 끼고 겉옷을 옆에다 팔에다 끄고 그러고 보니까 안경도 썼네요. 똑같이. 이 모습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당시에 한동훈 장관이 들고 있는 책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투키디데스 고대 전쟁과 외교를 다룬 굉장히 유명한 책이잖아요. 이걸 보면서 이 책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뭐 국제관계에 관심 있는 거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송영길 대표가 든 이 빨간 책은 오펜하이머 평전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 오펜하이머 하면 핵무기 프로메테우스는 불 뭐 이런 거 연상되는 이 고대 무슨 신화 속 인물인데 그렇다면 무슨 핵무기 또는 원전 뭐 이런 거 관련된 책으로 보이잖아요 지금 이런 얘기가 잔뜩 있을 거예요. 이거를 들고 탑승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요 송영길 전 대표가 내놓은 설명도 있습니다. 이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책 되게 쭉 계속 보고 계시던데 혹시 뭐 좀 어떤 책인지 좀 알죠? 오펜하이머 원자 폭탄의 아버지. 네, 요즘에 저는 핵전쟁 위험이 높아져서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국 전쟁 비교 연구를 계속 강의했거든요. 주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국 전쟁 비교해서 핵전쟁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정혁신 변호사. 사실 본인과 관련해서 당과 관련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핵무기 관련된 책을 들고 비행기에서 본 걸로 보여요.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은 저기 한동훈 장관이 본 예. 책은 그 펠레폰네소스 전쟁사 이거 되게 유명한 책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시간 때우기에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니니까. 그다음에 저게 만약에 뭐 원서면 모르겠는데 번역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 책은 한동훈 장관이 출장 가면서 비행기 타면서 또 장관은 이제 비즈니스 타니까 그냥 쭉 역사책이죠, 그냥 역사책. 예. 이해가 되는데 송영길 대표가 왜 저 책을 들고 탔을까? 그거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왜냐하면
송 대표 같은 경우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무슨 책을 들고 탔는지조차도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인의 행위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했을 텐데 본인이 스스로 굉장히 이거 당연히 예상을 했겠죠. 네네. 그런 것까지 다 볼 거라고. 그런데 일단은 송 대표가 이렇게 말씀하신 게 지금 핵이 문제가 되니까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우크라이나가 원래 핵이 있었던 나라 아니었겠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뭐 북핵 위기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핵과 관련된 그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는 제가 읽어보진 않았는데 예. 로버트 오펜하이머의 그 평전이라고 하니까 예. 로버트 오펜하이머는 그 미국 물리학자 아니었겠습니까? 예, 예. 맨하튼 계획이라고 그래가지고 핵 개발 프로젝트에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그렇죠. 했던 사람이라고 제가 알고 핵무 있는데 얘기가 많이 들어가 있겠죠, 이 책에는. 그런데 저 책을 딱 들고 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핵 문제로만 해석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어디에다가 민주당에다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런 억측까지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책일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저런 책을 그냥 가방에 넣고 뭐 정 보고 싶으면 그러게요. 비행기에서 볼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 좀 뭐 이상하다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사진으로 이렇게 또 남겨져 있어서 비교가 돼요.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일단 뭐 이런 모습은 어제 비행기 탑승 전에 책을 들고 있어서 또 기자들이 주목을 했거든요. 그 얘기고요. 자, 이런 가운데요.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앞서서 파리에서 입장을 발표할 당시에 뭐 탈당 얘기도 꺼내고 여러 가지 책임 얘기 꺼냈거든요. 그러자 민주당 내에서 나온 반응이에요. 일각의 반응인데 여기 보면 김민석 정책위 의장은 아직 집도 없는 사람이다. 무력적인 사람이 보증한다. 내가 잘하는데 이분은 무력이 없어요. 근데 이걸 보고 많은 분들이 무력 얘기를 꺼내니까 지금 이게 돈봉투 의혹 사건인데 갑자기 무력 얘기를 꺼내니 이게 맞는 겁니까?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아마도 이거는 이 탈당선을 스스로 탈당했다 입장을 낸 것 같고 역시 큰 그릇 송영길이다. 자생당생 정부 여당과는 다르다. 아주 높은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높은 평가를 해놨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자 여당이 국민의힘 반응을 보입니다. 무슨 독립투사라도 되는 겁니까 지금? 그리고요. 옹호하는 뻔뻔한 모습 아닙니까? 뭐 이렇게 좀 혹평을 또 내놨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온 약간의 비판적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말 국민 눈높이와 안 맞는 발언들이죠. 그래서 사실 좀 제정신인가 싶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보고.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무력이 아니잖아요. 권력욕이 문제인 거잖아요, 사실은. 권력욕이 과대하기 때문에 돈을 써가면서까지 민주적인 절차를 왜곡시켜가지고 본인이 당선되겠다. 이런 식의 용비어천가를 부르는 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민주당이 얼마나 지금 총선을 쉽게 보고 있는가. 돈봉투 전당대회 범죄 의혹의 핵심 당사자를 무력이 없는 청빈 정치인으로 둔갑시키는 뻔뻔함은 86 운동권의 단일 대우가 우리 정치를 얼마나 썩고 피폐하게 만들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경력이 있는 민주당의 정책위 의장이 직접 나서 송 대표의 무력 없음을 보증하고 나서니 이쯤 되면 민주당이 도덕적으로 부도난 정당임을 재확인시킨 꼴밖에 더 되겠습니까? 윤성범 전 의원님, 김민석 정책의장을 또 탁 겨냥을 해서 얘기를 했네요. 도대체 과거에 뭐 그러셨던 분은 아니세요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걸 비판했어요. 민주당에서 이렇게까지 반응이 나온 거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큰 정치인이 자기 호주머니를 채우는 정치는 하지 않는다. 이 정도 이야기겠죠. 물욕적인 예. 저는 천하람 위원장 말이 맞는 거죠. 그 물욕보다 앞서는 게 재산욕보다 앞서는 게 권력욕이다. 오히려 그런 취지로 들리는 거고 이런 문제는 우리가 흔히 하는 대로 현대 정치사의 삼김 시대가 난 신화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 사람들은 정치 자금을 많이 썼다는 걸 전제로 하고 그런데 자기 배는 안 불렸다. 인마의 포켓은 안 했다. 그래서 세력을 불렸다. 이런 나름의 이제 정치권의 신화처럼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 모아서 개인 치부는 안 하더라. 뭐 이런 거고
저게 약간 저 김민석 정치의장이나 박지원 원장 하더라도 정치를 오래 했던 사람들이니까 저런 어법과 해석에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호수물에 안 들어가지만 후배들 잘 관리하고 정치 자금 받아서 하면 추종 세력도 늘어나고 세력이 늘어나는 이런 관리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수준 아니겠느냐. 근데 저것이 제3자들이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안 맞는 거 시대착오적인 구정치 행태에 어떻게 보면 면죄부를 주는 것처럼 보여진다. 이런 가운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 인사가 송영길 전 대표를 나름 굉장히 좋게 평가한 글도 있었어요. 오늘요. 바로 김웅 의원인데 송영길에 비해 이재명은 범죄 엑스포, 송영길이 선녀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송영길 전 대표를 괜찮게 평가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를 갖다 끌고 왔군요, 지금요. 상대적인 거라는 거네요, 지금요. 자, 그러면 전용기 의원님, 혹시 이 김민석 정책위 의장, 그다음에 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송영길 전 대표를 굉장히 높게 평가했잖아요. 그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밝힌 그 모습을 평가한 건데 이게 혹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우회적 비판입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조금 전에 하태경 의원께서 이야기하는 거 봤는데요. 사실 우회적인 비판이기보다는 송영길 대표를 오래 알았던 사람들의 뭐 인간적인 평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조금 더 곡해하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을까 싶고요. 방금 전에 우리가 봤듯이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도 해당 사건을 이재명과 관련돼서 엮고 그다음에 뭐 김민석 의원의 뭐 과거의 일까지 과거 일까지 빠르게 지정하는 모습 보니까 굉장히 아직도 반성하지 않는 정치권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뭐 차떼기당 이런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있었던 돈과 관련된 그런 권력욕이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떼고 가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뭐 이재명 당대표도 사과를 했고요. 송영길 대표도 와가지고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 검찰이 부르면 언제든지 나가서 소명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는 지금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국에 가셨는데 그것을 조금 더 얼마나 잘 하고 올 수 있을까 그런 것을 평가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상대 당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비판은 좀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요 검찰 수사를 좀 짧게 좀 다뤄보겠습니다. 사실 검찰에서 수사해서 강래구 감사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기각이 됐어요. 검찰로서는 약간 뭔가 수사 차질을 빚는 게 아닌가 이런 시각이 벌써 나오거든요. 그래서요. 자, 그럼요. 이 강래구 감사 기각된 뒤에 영장이 기각된 데에 뭐 반응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가 뭐 오늘도 그렇지만 파리에서도 본인 빨리 조사받고 싶다 이런 입장 밝혔거든요. 뭐 두 가지 영상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양심 선언하고 폭로해 주세요.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영장이 기각됐는데 어떤 부분이 잘 소명됐다고 보시는 건지 말씀 한번 주실 수 있나요? 가능한 빨리 귀국하여 검찰 조사에 당당히 응하고 책임지고 사태를 해결하겠습니다. 제가 귀국하면 검찰은 저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바로 저를 소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검찰 조사에 적극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혁신 변호사, 지금 이제 강래구 감사 사실은 여러 인물 중에 이제 한 명이에요. 그리고 뭐 지금 뭐 출국 금지 조치까지 취해서 여러 명이 지금 대상이 됐는데 녹음 파일에 나온 내용들 하나하나를 지금 검찰이 확인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게 실제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할 텐데 이거 초판부터 사실은 영장이 기각이 됐거든요. 이거 수사가 좀 순조롭게 진행될까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 강 감사가 구속이 되는 게 그 수사하는 데 있어서 훨씬 나았겠죠. 훨씬 나았겠는데 그런데 기각이 된 게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들고요. 왜냐하면은 그 구속영장 발부의 요건은 크게 두 가지거든요. 요즘은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 범죄 혐의의 상당성. 그런데 법원에서도 범죄 혐의는 있어 보인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 일단 뭔가 수사한 건 있다. 네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뭐 거주나 뭐 이렇게 도주 우려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큰 의미가 없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증거 인멸의 우려란 말이에요. 그런데 법원에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증거를 인멸할 것이다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그 말은 엄격하게 말하면 형사소송법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증거 인멸에 염려가 있으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는 거지 증거를 인멸할 것이다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해가지고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쭉 나오는 걸 보고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지금 그 강내구 감사 뭐 등등의 그 행위로 인해 가지고 온 나라가 시끄럽고 뭐 심지어 전 대표 파리에서까지 이제 돌아오고 했는데 그런데 그 법적으로는 정당법상의 그 벌칙 조항을 보면요. 형이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3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관련된 판례 같은 것들 쭉 찾아봤는데 다 집행유예가 나온 판례만 있어요.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박기태 전 국회의장 같은 경우도 징역 8년에 뭐 집행유예 2년인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당법에 이제 그 당대표 경선 매수죄만 가지고는 구속돼 가지고 그 감옥에서 이렇게 형을 사는 그런 일들은 사실상 별로 제가 보기에는 없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도 뭐 그 결과적으로 그렇게 집행유예 정도 나올 그 범죄인데 지금 이걸 구속시키는 게 맞는가 이 부분을 고민을 갖다가 했던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검찰에서는 다시 한번 영장을 청구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앙지법에는 영장 전담 판사가 그 윤 부장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다른 재판부에 가게 되면은 이게 또 이제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강내구 그 감사 같은 경우도 풀려 나오면서도 그렇게 그 뭐 아주 그 기분이 좋다거나 표정이 밝다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송영길 전 대표 수사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언제쯤 뭐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럴 것 같습니까, 이제? 이거는 저 송영길 대표는 누가 봐도 맨 마지막에 조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강내구 감사 먼저 조사 끝내고 그 다음에 뭐 이성만 의원, 윤관석 의원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송 대표 그 보좌관 있잖아요, 방모 보좌관 그 조사 끝난 다음에 아마 송영길 대표는 마지막에 종합적으로 그 부를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지금 시간이 통상적이라면. 그래도 한두 달은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그 사이에 송영길 전 대표는 계속 질문을 받을 텐데 그러면 빨리 소환해 주세요. 빨리 조사받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면? 뭐 상황이 그렇게 될 것 같네요. 자, 송영길 전 대표 뭐 방금 얼마 전, 뭐 시간이 얼마 안 돼서 한 2시간 정도 지났는데 귀국해서 여러 가지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요. 당대표들이 좀 등장하는 주제가 좀 마련돼 있거든요. 제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즘 대답이 없는 당대표들, 여기 당대표 2명 계시죠? 이게 대답이 없는 기자들로부터 질문은 참 많이 받는데 웬만하면 대답이 안 나와요, 요즘에는요. 속 타는 심정 아무도 몰라. 그래서일까? 요겁니다, 지금요. 자, 우선 집권 여당의 당대표인 김기현 대표. 뭐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에 질문을 많이 받는데 이렇게 똑부러진 대답을 안 하거든요. 뭐 그거 관련된 영상이 좀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답변 드렸잖아. 개성에서 이렇게 카메라 들이대고 할 거야. 아니 말씀드렸잖아. 매일매일 내가 답변해야 되나? 끝까지 하죠. 내가 질문하는 거 다 답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니잖아, 그죠? 예, 알았어. 본인의 역사 소신에 따른 발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표님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그 외에 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던데. 그러니까 답변을 받으면 그래요. 모르겠다가 많아요. 아니 뭐 나 모르겠어. 파악이 안 됐어. 그리고 아니 매일 물어보는데 내가 다 답을 해야 되나? 김기현 대표가 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계세요. 자, 정기랑 교수님. 둘 중 하나 같아요. 일단 질문이 불편해서 약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나 아니면 답 자체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나 둘 중에 하나 같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답을 없는 질문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답은 불편한 있는데. 질문이거나 또는 곤란하거나 또 나아가서는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논란에 휘말릴까 싶어서 괜히 이게 답변 저는 잘못하면. 그렇습니다. 이게 다 좀 뭉뚱그려져 있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저는 대표의 리더십이라고 봅니다. 지금 리더십이
제대로 발휘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예. 여야 당 대표가 마찬가지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사실상 받아쓰기 정당의 대표로 이미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요. 받아쓰기 정당이요. 네. 뭐 용산의 어떤 지시라든가 의중을 그대로 반영하기 급급하단 말이에요. 예. 그다음 가장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사안이 발생했어요. 자, 태영호 최고위원 문제라든지 김재원 최고위원 문제라든지 당내 윤리를 소집해서라도 예.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당 지도부의 권위를 세우고 또 당대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실은 어찌 보면 침묵으로 일관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뭐 오늘사 윤리가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송영길 대표 지금 민주당 돈봉투 사건 문제만 하더라도요. 송영길 대표만 쳐다보고 있을 겁니까? 민주당 자체적인 노력들을 구해야죠. 예. 뭔가 이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해서 예. 물론 검찰이 칼날을 쥐고 있지만 당 자체 조사라든가 또 당에서 취할 수 있는 선제적인 조치들을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이해를 구하고 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획득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줘야지. 예. 여기에 대해서 꿀먹은 벙어리가 되면 도대체 이재명 대표 리더십은 뭡니까? 사법 리스크에 어찌 보면 포위된 당대표 이미지밖에는 보여주지 못한다.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야 당대표가 좀 더 본격적 본인의 리더십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계기들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김기현 대표가 오늘 특히 태용호 최고위원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 뭐 대답을 안 했어요. 그리고 오늘 태용호 최고위원이 회의 때도 그렇고요. 기자를 만나서 질문 받고 몇 가지 얘기를 좀 꺼내놓은 게 있습니다. 그 영상 따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현 상황에서 제가 최고위원회 회의에 나오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쓰레기, 돈 비리, 성비리 민주당이라는 야당 비판은 업무상 해프닝이었고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소신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난 전당대회는 여론조사 3%라는 꼴찌로 저는 시작했으나 그렇다고 5만 곳에 도움을 구걸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역사적 소신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한데요. 예, 아니 그건 제가 오늘 말은 그대로 잠깐만 하시죠. 위험하니까 그 뒤에 주의하세요. 오늘 그 제가 최고위에서 충분한 발언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현 대표님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런 해석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오늘 그저 제가 한 발언 그대로 그대로 받아주십시오. 저는 지지율 발언 그대로 받아주는데 이게 뭔가 생각을 하게 되고 해석을 하게 되거든요. 신성범 전 의원님. 특히 전당대회 당시 엄한 곳에 나는 도움을 받지 않았다.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다. 근데 그 앞에 생략이 된 것 같아요. 누구처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오늘 기자들이 계속 물어본 게 그거예요. 혹시 김기현 대표를 애둘러서 겨냥한 거 아니세요? 라고 계속 물어봤어요. 근데 그대로 그냥 받아달라 그랬어요. 있는 그대로.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M은 곳 혹은 5만 곳 뭐 들리는 건데 네. 뭐로 그게 뭐 처음에는 5만 곳이라고 했다 그게 아니라 5만 곳이라고 최종 정리를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요구하지 않았을 때 한 것은 없다는 건데 듣기에 따라서는 글쎄 김기현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기자들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텐데. 김기현 대표 또는 김재원 최고위원 뭐 이렇게 봤어요. 기사 쓰기가 좋아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본인의 그냥 나는 깨끗하게 진짜 내 실력대로 땄습니다. 표를 받았습니다. 강조해서 나온 거 아닐까? 남 생각 안 했다고. 근데 그걸 굳이 강조한 거는 다른 사람은 안 그런 내용가 깔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글쎄, 그것은 기자다운 해석이 같은데. 오히려 저는 저 부분인데 앞으로 징계를 받을 텐데 이제 윤리위원회 구성됐으니까 예. 김재원 최고와 태용호 최고가 같이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태용호 최고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말 그대로 역사 소신이라는 점에서는 방할 논리가 있을 테고 예. 아마 김재원 최고에 대해서는 어떤 행식으로든 나올 뭐 징계 수위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 대목을 좀 중요하게 보는 거 보고 또 하나 태도의 문제인데 김기현 대표가 보면은 얼굴이 좀 흔히 하는 말 얇은 거예요. 사람이 착해. 있는 그대로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웃어 넘길 수 있는 것도 웃어 못 넘긴다든지 기자들이 굉장히 붙는데 사실은 정치인들이 크게 되려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기자들의 질문에 대응을 잘하는 거예요. 능수능란해지려면 예. 표정이라든지 아니면 침묵이라든지 아니면 손짓 하나로 기자들을 제압하는 능력이 필요한 대목인데 예. 지금 제압하는 것 같아요? 전혀 안 되는 거죠. 김기현 대표가 저런 점에서 저도 아는데 예. 굉장히 낯이
뭔가 얇아. 그리고 표정 관리가 안 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아서. 얇다라는 거는 그 낯이 두껍다의 반대를 설명하신 거죠, 지금요? 두껍지 못한 거. 좀 속내도 감춰야 되는데 표정이 바로 드러나잖아요. 저는 좀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형 전략을. 알겠습니다. 김기현 대표 관련된 내용이 하나 더 있거든요, 화면에. 요즘에요, 이제 보도가 하나 나왔어요. 아침마다 7분과 만난대요. 이게 김기현 대표 샌드위치 7인 회동이에요. 오전 8시. 그러니까 공식 회의는 보통 9시에 시작되는데 그것도 1시간 전에 비공개 지도부 전략 회의라는 걸 거의 매일 갖는다는데 이 참석 멤버를 좀 보세요. 박대출, 이철규, 박성민, 배현진, 박수영 등등등 본인이 임명을 한 고위 당직자들이에요. 여기에 최고위원들은 빠져요. 근데 당대표니까 최고위원들과 함께 지도부를 구성해서 통상적으로 생각하면은 최고위원들하고 미리 좀 얘기 좀 하고 뭘도 논의도 하고 결론도 내고 이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최고위원들은 빠지고요. 샌드위치 멤버에서 본인이 임명한 고위 당직자들과 뭔가 회의를 하고 논의를 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그래서 이른바 이게 샌드위치 7인 회동 뭐 이렇게 불립니다. 지금요. 조정기 의원님. 네. 최고위원들 요즘에 너무 사고 치니까 같이 못하겠다 뭐 이런 뜻입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하세요? 굉장히 좀 부적절한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정치라고 하면은 자기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도 다 안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뭐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이나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문제를 저지르기는 했지만 그것을 같이 풀어나가야 되는 지도부와 한 식구라는 얘기죠. 예. 근데 본인과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배척하고 본인과 함께하는 사람들만 불러서 이렇게 샌드위치 회동을 하는 모습들은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 이야기는 전혀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좀 부적절하게 보고 있습니다. 저런 모습들이 보이니까 아까 태영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누구처럼 M1대에 구걸하지 않았다.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전용기 의원께서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건 누구를 들으라고 한 얘기다. 지금 M1 곳이나 엄한 곳이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이게 오만 곳이라고 해서 온갖 데다 부탁을 했다 이런 뜻이 됐는데 그게 아니라 또 정정을 했어요. 엄한 곳이라고. 참 복잡하네요. 이게 상황이요. 아까 당대표 2명이 요새 질문을 안 받는다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 화면 좀 보겠습니다. 아까 이재명 대표 것도 있었는데 이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주로 답을 안 해요. 김기현 대표는 그 질문에 답을 안 하고 다른 얘기를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주로 그냥 침묵입니다. 근데 오늘 또 다른 얘기를 또 꺼냈어요. 오늘은요. 김연아 전 의원은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자, 그럼요. 이재명 대표 관련된 영상도 따로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옛말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봉투 그 당사자분들한테 연락을 하셨다라는 보도가 있어서 수고하셨습니다. 야당 검찰 탄압 주장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오늘 얘기했는데 혹시 이에 대한 입장 있으실까요? 자, 고맙습니다. 의원님 만나실 계획 있으신가요? 혹시 윤건태 이성만 의원도 출당 내지 탈당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번 기자회견 좀 어떻게 보셨나요? 김연아 의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몰라요? 자체 조사해야 된다는 주장이 여전하고 지도부 총사퇴 주장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당내 일각에서는 자체 조사기구를 조혁신 변호사. 김기현 대표하고는 좀 스타일이 다른 것 같은데요, 조금? 답을 안 하지만 다르게 답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예. 하고 잘 모르겠는데 결국은 정치인은 말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 말을 하면서 정치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지자들이 하고 싶은 말을 대신 해주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저 말을 하고 싶었는데 저 국회의원이 저 대표가 저런 말씀을 갖다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지지를 해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예.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우리 사회를 강타하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들인데 그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답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겠다. 그러면 답을 못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대책이 없다는 이야기도 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송영길 대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기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걸 갖다 진행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로드맵 같은 것들이 뭔가 이 로드맵 결론을 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은 아직. 그러니까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저는 내비게이션 같은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예. 앞으로 갈 길이 어떠한 것이다. 예. 그런데 길을 잃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참 답답하겠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혁진 변호사 말로는 지금 뭔가 답답하고 답도 안 보이고 결정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닌 것 같고 뭐 방향이 로드맵이 못 잡았다는 거잖아요, 지금. 자, 이런 상황에서요. 다음 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등장합니다. 이겁니다. 책방 얘기입니다. 평산 책방. 내일부터 문을 연답니다. 완공 다 됐고요. 뭐 허가받을 거 다 받고 문 연답니다. 지금요. 그렇다면 당분간 문 전 대통령이 상주를 하면서 직접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책방이 그냥 책방이 아니라 전직 대통령이 본인의 사저 인근에 마련한 책방이라는 거예요. 원래 이걸 만들 때는 그 평산 마을 분들을 위해서 만든다 뭐 이런 설명이 있었지만 여의도 정치권 특히 민주당 인사들이 그냥 가만 계시겠습니까? 여길 안 가시겠습니까? 갈 거 아니에요. 여기를요 지금. 이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자, 이거 관련해서 전용기 의원께 네. 총선 1년 앞둔 시점이에요. 지금요. 네. 뭐 정확하게 1년도 안 남았어요. 조금 더 지나갔으니까. 정치적 영향력을 강가할 수 없는 게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최근 상황, 당도 어렵기 때문에. 네. 이 책방 연것 해석이 분분합니다. 해석이 분분할 수밖에 없는 사안 같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도 존경을 하고 있는 분도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아주 강한 비판을 내보내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민주당의 인사들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을 대부분 존경하고 이렇게 함께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이 찾아갈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찾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찾아가면. 많이 이렇게 찾아가서 인사도 드리고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인과 만나지 않겠다라고 한 확고한 입장은 가지고 있으십니다. 근데 이 민주당 분들이 나 정치인으로 간 게 아니라 책 사러 갔어요라고 해서 만나서 대화를 하면. 근데 그게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예. 사실 자기의 뭐 어떤 입신양명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이용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책방에 찾아가서 본인의 어떠한 입지를 다진다. 이런 모습들은 사실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미 사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선언을 하고 갔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없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평산 책방을 내실 때에도 노무현 대통령도 그러셨거든요. 정말로 그냥 인근 주민들과 함께하는 국민들을 만나고 싶은 것이 절대적으로 정치인들에게 이용을 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뚜렷한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저희도 당내에서 이것을 자기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지는 말아라라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 좀 팽배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장소를 활용되지 않을까 저희도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정기자 교수님. 그러니까 여의도 정치권과는 이제 같이 상관이 없다. 잊혀진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거와 전직 대통령이 책방을 열어서 거길 자리 잡고 앉아 있는 거와 이게 같이 갈 수 있냐 이거죠. 국민 정서상 좀 동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다큐멘터리를 또 찍었더라고요. 다큐 영화입니다. 다큐 영화. 예. 이제는 또 평산 책방을 여신다고 그래요. 자, 물론 개인의 자유 영역입니다. 전직 대통령이지만 그러나 당신께서 직접 하신 얘기가 있잖아요. 예. 정말 대통령을 마치고 난 퇴임한 이후에 잊혀지고 싶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면 저는 가급적 정치적 현안에 대한 메시지도 삼가하고 또 실제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은 저는 좀 자중자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예. 국민 정서에는 더 부합할 걸로 보여집니다. 예. 실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물론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습니다만 지난 5년 동안 집권하는 과정에서 적폐청산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 과정에서 비롯됐던 편가르기 정치 또 사회 통합에 뭔가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못했던 한계를 가지고 있는 분이거든요. 예. 그런 분이라면 전 더더욱 어떤 평범한 퇴임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자중자애한 모습이 지금 국민들에게 더 와닿지 어쨌든 자칫 정치적으로 오해될 수 있고 정치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저런 계기를 만드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못하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계기를 만든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적절치 못하다라고 저는 얘기하는 거고요. 그 계기를 만드는 것 자체가 논란이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아니 가시는 정치인들 많을 건데 누가 봐도 그럼 가면은 그냥 있겠습니까? 또 사진 찍고 악수하고 뭐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지금. 그리고 무슨 얘기를 들었다 뭐라고 했다 이것도 나올 것 같아요. 자, 신성범 씨는 이런 상황에서 이 평산 책방에 정치인들이 많이 갈 텐데 이재명 대표가 신경이 쓰일까요 혹시 이 상황이?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기질과 성격을 제가 자주 하는 편인데 예. 이런 정치적인 논쟁에 본인은 거의 신경 개의치 않는다고 판단할 겁니다. 왜 그러냐. 오. 굉장히 비정치적인 분이에요. 제가 보면은. 차라리 정치를 생각한다면 정치에 대한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저런 행동을 안 하죠. 하지만 본인의 기질과 성격에 맞는 일을 찾아낸 거예요. 예. 1953년생, 올해 우리 나이 70이에요. 저 평산마을에 가서 마을회관 가면 흔히 하는 말로 담배 심부름해야 될 그 나이에. 그래서 소일거리는 뭐냐? 책 읽고 사색하고 하는 저분의 성격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뭐 정치인들에게 많이 이래저래 활용을 하려고 할 텐데 제가 원래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 영향을 확대할 생각도 없을 테고 나 좀 제발 조용히 내버려 둬. 내 좋은 거 하고 사는 게 내 맞는 거야. 내 성장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내일 문을 연다 그럽니다. 평산 책방. 아마 첫날부터 지금 가시려고 막 또 날 잡고 계신 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에는 영상이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건 뭐 하도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이른바 이제 제3지대 정당인데요. 지금 굉장히 이걸 도모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영상에 등장하는데 그 얘기만 듣고 좀 지나가 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가 양극화 문제가 아주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겸손하게 얘기한 거죠. 저희한테 기회를 주시면 그리고 많은 경험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300석의 의석이 있는데 10% 정도를 새로운 세력에게 주면 정말 기존 정당도 확 달라질 겁니다. 자, 정혁신 변호사께는 이게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사람들이 만나면 해요. 지금 여야 너무 인기 없다. 당대표들도 여러 가지 지적받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죠. 여야 각각에서 이탈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밖에서 당을 차려서 뭘 또 해볼까. 아니면 이미 밖에 계신 분들이 당을 만나서 뭐 해볼까. 그거와 관련 또 여기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도 그거하고 같이 맞물려서 나와요. 혹시 뭐 친문계가 민주당 내에서 나와서 뭐 할까. 그러니까 또 다른 힘을 갖는 정당이 나올 수 있을까. 바로 이거거든요. 정혁신 변호사 밖에서 제3자 시각을 보실 때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은 천하 삼분치계인 것 같아요. 여당, 야당, 예. 여당, 야당, 무당. 예. 그런데 이제 무당파에 당주가 있어야 되는데 당주가 있으면은 무당파가 아주 커가지고 옛날에 뭐 의천도룡기, 뭐 장무기 이런 무협소설 좀 읽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면 거기서 아주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무당파에 있어서도 당주를 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 과연 있는가? 지금 뭐 여러 이렇게 뭐 그 금태섭 의원도 나오고 뭐 몇 명 나오는데 예. 그래도 무게감이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하태경 의원 나와가지고 한 이야기가 반사적 이익만 가지고는 되지가 않는다. 자기 자신의 뭔가 핵심이 있어야 된다. 예. 자기 자신의 뭔가 그게 있어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과연 이 무당파가 그렇게까지 클 수가 있을까?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제가 봤을 때에는 여당의 지지율은 스스로 지지율이 아니고요. 야당이 싫어가지고 여당 지지한 사람들이 많고 예. 마찬가지거든요. 야당 지지한 사람들도 여당이 싫으니까 야당을 갖다 지지하는데 그런데 여당이 싫다고 해가지고 무당을 지지하겠습니까? 야당이 싫다고 해서 무당을 지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스스로의 그걸 갖다가 핵심적인 것들을 보여주지 않으면 결국에 가면 그 기존에 쭉 그래왔던 것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런데 아직 시간이 이제 딱 1년 남았잖아요. 1년 남았어요. 그 1년 동안에 무엇을 보여줄 것인지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은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 때만 되면 늘 전망이 나오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신통치 않았거든요. 활약이. 그리고 뭔가 들은 듯 하다가 금방 또 사라들고 그랬어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 같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주제 준비되어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5박 7일 일정이죠. 지금 미국을 향하고 있는데 그 관련 주제가 있습니다. 보시죠. 이겁니다. 미국 국빈 방문 떠난 윤석열 대통령. 근데 이거에 대해서 여야가 갈리죠. 정부도 그렇고. 지금 미래를 도모하기 위한 어떤 방문을 하는 거다. 미국과. 근데 반면에 야당에서는 이거 불안과 공포다. 그러니까 해외 나갈 때마다 뭐가 논란이 생긴다. 이번에 또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인 겁니다. 지금요. 자, 그럼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 출국하는 장면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화면. 오늘 이제 순방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해요. 뭐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 거꾸로 하지 말기를. 이건 친구 아니면 적이라는 이윤법적 외교 전 안 된다.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리스크 반드시 해소된다. 뭐 이렇게 막 야당에서는 당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와 관련돼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이 국무총리의 오늘 어떤 설명이 있었고요. 민주당 내에서 나온 반응도 있는데 그것도 영상으로 따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미 양국이 그간 합심하여 이룩한 성과를 확인하고 함께 발전하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높아진 위상과 국력에 맞춰 한미 동맹 관계를 군사와 경제, 미래 첨단 분야와 경제 안보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우리 국민과 기업, 특히 미래 세대가 양국 동맹의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불안과 공포의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텐데 또 대형 사고를 칠까 봐 걱정됩니다. 큰일이 일어날까 봐 큰일입니다. 물가에 애놓은 것처럼 불안하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거꾸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꾸로 타는 보일러 정권이기에 진짜 걱정됩니다. 여기 보시면요. 유승민 전 의원도 지금 순방에서 약간 냉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뭐 안정제 하나 넣어두고 싶다 뭐 이렇게까지 반응이 나왔어요. 전영기 의원님. 사실 순방 때마다 논란이 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지지율 타격 입었다 이런 평가 받았거든요. 이번에도 또 그러는 거 아니냐는 이제 야당에서 그러는 것 같은데 야당에서 그거를 그러지 말라는 얘기인지 그럴 것 같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외교는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더 이상 복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래를 도모하겠다고 나가는데 얼마 전에 인터뷰 하신 거, 그러니까 출발과 동시에 저희는 사고 쳤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년 전 역사 때문에 일본의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다. 오늘 공개된 인터뷰 내용. 그 얘기하는 거 보면서 정말로 이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이 소신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나 정말로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불안과 공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예. 현 상황을 평가를 한번 해보자면 중국에게는 경제보복을 당하고 있고 일본에게는 뒤통수를 받고 있고 러시아에게는 적대시하는 상황까지 오게 됐거든요. 예. 사실 유승민 전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굉장히 좀 냉정하게 국가 정세를 파악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국익에 우선해서 모든 발언들을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말씀을 좀 간곡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전영기 의원께서 말씀하신 요 오늘 공개된 워싱턴 포스트. 그러니까 순방하는 국가 언론사 인터뷰하는 거 통상적인 관례처럼 하거든요. 근데 오늘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 내용이 공개가 되는데 바로 이거였어요. 100년 전 역사 때문에 일본이 무릎 꿇고 용서 구해야 한다는 생각 이거 못 받아들인다. 유럽은 여러 차례 전쟁에도 미래 위한 협력 방법을 찾았다. 이렇게 얘기한 게 대목이 있습니다. 이게 좀 전영기 의원이 얘기했거든요. 다음은요. 대통령실에 또 추가적으로 설명이 있었어요. 이거 보시죠. 자, 화면에 지금 나옵니다. 자, 대통령실은 이 발언, 요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에 나온 요 대목에 대해서 미래 한일 관계를 위하자는 취지다. 이렇게 설명을 좀 내놨는데 뭐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민주당에서 논평을 좀 내놨거든요. 그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과거사에 대한 인식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익을 지켜야 할 대통령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지 충격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기에 일본을 대변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권한으로 일본의 침탈과 식민 지배에 면죄부를 줍니까? 우리나라가 용서하면 되는 문제를 여태껏 용서를 강요해서 양국 관계가 악화됐단 말입니까? 정기환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경악할 말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저는 대통령이 불쑥 던질 얘기는 아니었다. 그리고 특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가장 민감한 지금 그렇지 않아도 대일 굴욕 외교 논란 때문에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고초를 겪고 있습니까? 그런 속에서 다시 한번
과거에 더 이상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의 취지는 이해하겠으나 미래를 가야 되는데 미래를 가야 과거에 된다. 잡혀 있으면 안 된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강요와 압박 때문입니까? 그건 아니죠. 최소한 일본이 보편적 인권 국가로서의 책임 있는 역할과 반성과 사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우리가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했다. 특히 우리가 뭐 이번에 그 외신 인터뷰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 언급, 예. 그다음에 또 양안 문제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에 이어서 세 번째 일본에 대해서 100년 전 역사로 사과 강요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른바 저는 삼진 아웃에 해당될 만큼의 심각한 발언으로 보여집니다. 신성범 전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우리 사회에 정말 뿌리 깊게 내려있는 반일 정서 내지는 민족주의적 감정선은 분명히 있구나라는 점을 느낍니다. 대통령의 뜻인 말씀하신 대로 무슨 뜻인지는 알겠다. 그러나 심정적으로 못 받아준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 같아요. 그런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게 미국, 일본, 한국의 동맹체제 구축을 뭐 원하고 있는 것은 삼척 정도 알만한 사실이니까 적어도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필요한 걸로 봐야 된다. 또 하나 이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대통령의 말씀에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한국 정부가 취해왔던 전통적인 접근 방식, 다시 말하면 전략적 모호성, 경제는 중국이와 안보는 미국이다 내지는 이렇게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가는 시대가 불가능해졌다. 왜 그러느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대만에 대해서 타이완에 대해서 무력 통일을 이야기하는 이 시점이 되면서 전 세계의 전선 자체가 평화 상태가 흔들린 상태에서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 누군가 편을 들어야 되고 서야 되는 상황이 이미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진영 편을 설겠다. 다시 말을 바꾸면 이러저러한 상황이 러시아가 이런 식으로 양민을 학살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로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의도는 명확히 밝혔다. 이렇게 본다면 적어도 야당에서 주장한 대로 왜 조용하지 않느냐, 왜 긁어서 부스럼 만드냐는 공격은 제가 보니 지점을 좀 넘어섰다고 봐요. 포인트가 안 맞는 거다. 지금 세상은 이렇게 편하게 우리를 놔두지 않는다.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되고 편에 설 수밖에 없는 것으로 몰렸다 상황이 이렇게 봅니다. 전종기 한 1분 남았는데요. 전략적 모호성 지금은 통하지 않는 세상 아니냐. 지금 이 말씀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전략이 일단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전략적 모호성이 우리가 지금 통하지 않는 세계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만 제시를 해야지 왜 모든 패를 다 까고 가냐 이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사실 뭐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의 조용한 뭐 독대를 하는 과정 중에서 일본과 이런 관계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 쪽에서 좀 많이 도와달라라고 접근을 했다면 충분히 이해가 갈 만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기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워싱턴 포스트라는 외신의 인터뷰에서 모든 패를 다 까고 나서 다음에는 어떤 전략을 쓰겠냐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동맹이 전에 협상 대상이기도 한데 왜 패를 미리 다 보여주는가 뭐 이런 지적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뭐 방문길을 떠났습니다. 뭐 기다려 보겠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들려오는지요.